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신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20분 동안 정책 변화에 따른 정신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특히 아까 기선한 그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응급과 그리고 현재 그 급성기 병상과 관련돼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중증도별 기능에 대한 용역 연구 과제들이 하나는 끝났고 또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또 같은 영역에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정책 변화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6개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크게 두 번째인 정신의료 서비스 선진화와 6번째 정신건강 정책 발전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과 가장 이제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영역이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종합 대책에서 정신의료 서비스라는 이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정신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향이 있고, 이 안의 내용에서는 조기 이제 발굴 개입과 그 다음에 정신응급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치료 환경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정신의료 서비스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신건강 관련 정책 변화는 법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또 신권철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정신의료의 법률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 이후에 이제 납병동이라든지 외래치료가 이제 증가가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그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당시에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였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어지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더 지나고 난 후 2009년도에 이제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 중심의 변화와 또 여기에 하나가 입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법률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2017년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인권이라든지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들이 있지만 이제 정신의료 서비스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제가 크게 정리를 해 놓은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건강 관련 대책과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신 건강은 어떠한 것인가를 본다면 가장 큰 것이 헬스 플랜 2020과 올해 발표가 된 헬스 플랜 2030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인데요. 여기에서 2020에서는 포괄적 영역 안에서의 정신보건 이슈를 다루고 있었고, 그 중간에 2016년도에 2월에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및 보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함께 중간에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된 건 되게 긍정적이지만 이제 2020을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됐었을 때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서 정신건강의 영역의 지표들이 잘 산출이 되지 않다거나 또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거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환류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 플랜 2030에서는 정신건강 관리를 분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점 과제로 가지고 나오면서 4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우울, 불안, 정신과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과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건강권, 그러니까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생애 주기별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라는 큰 이제 목표 하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2030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신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료체계 안에서 정신의료체계를 포함하여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제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달 체계를 조금 더 정신 의료적인 부분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환경 변화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영역에서 정신응급 대응이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이제 유행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그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 많이 로딩이 걸리고 있는 중이지만 그 중에서 또 정신응급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신체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감염병 유행 상황을 맞이하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 5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마지막에 개선 방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 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의료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신질환 진료 실인원은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으나 1인당 환자분들의 진료비는 거의 다른 질환에 비해서 5년 동안 증가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전체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정신 및 행동 장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F 코드 이제 0부터 이제 그때 99까지의 그 국민 건강 보험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인데요. 거의 전체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료비,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거의 40% 이상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신 및 행동 장애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가의 폭이 한 5년 동안에 9.2%, 그다음에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자 실인원 수는 늘어나지만 1인당 진료비가 5년간 변화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러한 현황으로만 우리가 정신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신체 질환에 비해서 정신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는 조금 더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정신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그 예산을 좀 바라보시면 이것은 이제 근거 중심의 정신의료 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보도자료, 올해 이제 2021년 10월에 10년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통한 정신질환자 의료유형 현황을 분석 자료인데요.
이용 환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처럼 그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단발성이거나 또는 단기 진단 및 치료가 많음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 1일당 진료비 평균 또한 5만 7천 원 정도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2.4%이므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대한 분석들을 봤었을 때 뇌래 재방문율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보시면 한 3%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가 가장 그 외래 치료 지속성이 높다라고 2018년 기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신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가지고 있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옆에 그 중지단에서 작년에 나온 또 데이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정신건강복지 예산의 구조가 이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나누어지면서 최근 많이 확대되어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예산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자살예방 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정신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국민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급여 시스템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전달 체계를 짧게 말씀드리고, 정신응급과 그다음에 초기 개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중증도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지금 2년간 되게 많은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영훈 관장님께서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의 분절뿐만이 아니라 정신의료 서비스 안에서도 많은 분절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기반 사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 사업이라든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숙가 사업, 그리고 2022년 앞서 말씀드렸던 동네 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을 이제 치료 연계를 하는 시범 사업이라든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 숙가를 이제 만들어서 숙가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숙가 사업이 2022년 내년도에 예정이고, 또 외래 중심으로 있어서는 외래 치료 지원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사례 관리, 또 자살치료 집중사례 관리가 있는데, 이러한 아래쪽 파트는 좀 더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신의료 서비스는 조금 더 위에 초록색에 관련되어 있는 시범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초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DUP,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은 기간들이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까지 연계되는 그 기간들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입원을 통한 첫 치료가 아니라 외래에서도 충분히 처음 치료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만성화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회복을 돕는 형태의 그런 관통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인 서비스의 질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취약계층의 입원율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장기 입원율 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높은 상태에 있고, 장기 입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만성 신체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대상군들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신체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정신응급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으로 가서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동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급성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서 자타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정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로 지금 그 적정 서비스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의료는 의료 서비스 내, 그러니까 정신과 이외에 내과, 외과 같은 다른 타 질환을 진료하는 과 안에서도 정신의료 서비스는 분절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의료 서비스 안에서도 각 정신의료 기관별로 의료 전달 체계 자체는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분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로 인지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반대편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의 분절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만성신체질환이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얼마나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보면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해 봤었을 때 당뇨가 24.1%, 그러니까 건강보험만 보시면 2014년도는 23.1%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이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면 2019년도에 31% 정도로 7.8%가 증가하고 당뇨 또한 6.9%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일반인에 있어서 30세 이상의 그 당뇨 유병률이 19.2%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유병률이 19.2%고 당뇨 유병률이 8.2%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그 정신과적인 질환,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서라도 의료 체계에 대한 분절화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부분들은 이제 입원 체계에 관련된 거고요. 적정 진료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강도, 그러니까 치료의 강도, 그리고 치료의 어떤 다양성,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중증도별 환자 체계 분류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그 몇몇 지금 병원에서 98개 기관에 적용 중인 정신과 심포괄 수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만 하는 건 아니고 질병군 567개를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원 일수에 따라서 그 수가가 적용되는 이러한 이제 심포괄 수가제 안에서도 신체 질환을 동반되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만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자가 아닌 중증도 분류 기준 및 중증도별 병동 표준 운영 지침이 지금 현재 용역과제로 되어 있고 급성기 병동과 아급성기 병동으로 나누어서 환자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병동의 표준 운영 규칙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의료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한 거의 최근에 10여 년 이상이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신의료기관의 종별 신설이 2020년 3월 5일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급성기, 비급성기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은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의 종별이 신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된 시설 세부 기준들도 마련이 되어서 이 또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제 확산 상황에서 지금도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방역 지침으로 신규 환자의 입원을 할 경우 코로나 확진이 이제 PCR 검사로 인해서 음성이 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경우에는 4일 가까이 격리를 한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일반 병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권고 사항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관리가 함께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지금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과 외래 치료는 지금 현재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라든지 치매 진단 적정성 평가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입원과 관련돼 있어서 신체 질환과 그 동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분들의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의 그런 구분과 관리를 되도록이면 지향하고 이러한 차별이 의료 서비스 안에서도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모형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정신의료가 향후에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기관으로서의 역할, 특히 비자발 외래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그 외래치료를 통해서 입원을 최대한 막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비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의료기관을 대체하는 그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래치료제를 포함해서 정신응급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급성기와 그리고 또 아급성기가 함께 이제 있는 병동 안에서 인력과 치료적 강도가 어느 환자에게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고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그 중증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환자분들이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그 시기에 따라서 급성기와 아급성기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치료 저항성 질환이거나 법의학적인 문제, 요새 이제 보호관찰이라든지 여러 법의학적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전문병원의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기관 내 정신건강의학과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해서 감염 전담 병원화를 민간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병상을 빼는 곳이 정신과 병상입니다. 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병상부터 먼저 코로나 확진자 전담 병원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서도 종합병원의 정신의료기관의 그 급성기 환자를 위한 치료 그 병상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첫 번째 입원과 외래치료와 관련해서 이 입원과 외래치료의 그 전달 체계를 입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외래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관점이 아니라 각각의 치료가 훨씬 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입원 치료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진단과 신체 질환이 함께 동반된 환자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러한 정신응급이 현재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과 조금 다 약간은 분리되어서 지금 시범사업이나 모델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정신응급 환자 안에는 자살 시도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시범 사업들이 향후에는 좀 더 합쳐져야 되거나 조금은 이제 그런 멀징이 되는 단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발과 조기 정신증 환자분들에 대한 개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성화를 막고 급성기 상황으로의 어떤 그 변화를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정신의료의 적정성 및 질 확보를 위한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지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다시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활류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치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중증도에 따른 정신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느냐에 따른 표준화된 서비스, 특히 감염병을 포함한 신체 질환에 대한 치료 또한 함께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환자 경험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기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응급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신응급 대응과 함께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치료가 연계될 수 있는 이송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운영에 대한 지원들은 현재 이제 용역과제가 완료되어서 사실 제출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진짜 이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많은 좀 부분들이 보완이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의 실무자분들의 또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많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